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는 통화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없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마침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통화량 등 금융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이른바 금융 대통령으로 불리는데요. 이분이 지난 주말에 잭슨홀에서 열린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제 드디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해야 될 시간이 왔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연준은 2023년 3월부터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았지만 높아져 있는 금리,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완전히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가 현재 2%로 향해서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목표가 2%니까 이제 물가 잡는데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오히려 지금 두 번째 컴퓨터 CG에 나오고 있는 고용 시장의 냉각을 원치 않는다. 현재 고용이 비교적 견조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또 고금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용이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고금리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본인이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맥락상 놓고 볼 때 이제 금리 인상 끝내고 금리 인하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얘기보다도 통화 정책을 변동시킨다, 이런 얘기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금융시장의 다른 수급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완연하게 금리를 내리는 시대로 비둘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우리 흔히 매파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매파 정책은 끝나고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 정책으로 완전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냐, 또 내린다면 한꺼번에 얼마만큼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좀 말을 삼가했습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자가 물어볼 수도 없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요. 이제 이 대목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얘기하면 그것이 시장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이나 속도,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 그러니까 앞으로 PCE 물가, 고용 지표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이 일자리라든지 실업률 이런 게 나빠진다면 금리 인하 시점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폭도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 컨센서스 예측에 합의안은 0.25%를 일단 우선 내릴 것이다. 이게 합의가 돼 있는데 고용이 나빠지면 이것보다도 더 내릴 수 있다. 또 올해 중으로 한 3번 정도 내린다는 것이 시장의 합의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고용 지표에 따라서 더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의 정책 방향은 이제 공식 선언이 됐고 그 폭은 고용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가계부채와 집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물가도 고용도 다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데 별로 큰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환율이 변동을 해서 미국 통화 가치는 오르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져서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꾸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공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도 금리 적어도 국제금융시장상의 논리로만 놓고 볼 때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많은 영세업체들, 특히 영세 중소업체들은 자금난 또 구조조정, 부도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미국 못지않은 속도로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 대출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집값이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내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지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4월 이후에 매달 5조 원 이상 증가한 건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가계대출이라는 게 일반 가계가 생활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쓰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GDP에서의 비율도 예.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인데 거기에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문제는 없지만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지면 지금 한 달에 6조씩 이래 늘어나는 속도가 되면은 그 비중이 좀 위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경제가 한 부분에서 삐걱한다면 이 가계대출이 많아진 상태에서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 한꺼번에 우리 경제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없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계부채를 좀 억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이 부동산에 연동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전세값이 오르면 그 높아진 전세금을 갑자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쏟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처럼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른바 집단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자동으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미국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문제가 경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등 금통위원들이 지난주에도 금리 인하를 하자는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가계대출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에 더 방점을 둬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따라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좌고 우면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증시 흐름에 대한 분석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아침에 예.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통화 정책을 변동시키겠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다라고 강력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미국 뉴욕 증시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1% 중반 올랐습니다. 1.47% 올랐죠. 다우 지수는 1.14%. 그런데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금리 인상으로 워낙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대폭등이 오지 않겠냐고 일부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한다면
이 주가 상승폭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요. 사실 주가와 경제 정책 사회에는 서로 간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그동안에 선반영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작 이런 중대 조처를 발표하면 뭐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 증권시장이나 도쿄 증권시장이 지금 상황인데요. 아침에 개장할 때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효과로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이 자금을 많이 파는 주식을 매각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는데 환율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본 돈이나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굉장히 좋지만 예. 수출업자들은 그게 불리해져요. 수출 단가가 이 경제성 면에서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일본의 수출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좀 하락. 그러나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초 기대했던 자 연준이 이제 정책 전환을 했으니까 우리 주가도 크게 폭등할 것이라는 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엔화의 경우에는요, 엔캐리 자금이라 해서 그동안에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예. 그 돈이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그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는 우리보다도 더 가파르게 평가 절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좀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좀 받고 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을 하니까 예. 이것은 국제 유가를 불안하게 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동 정치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회복을 한 건데요. 지금 그러면 가격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만 놓고 보면요. 최근 한 1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과거의 최고가에 비해서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더랬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금리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 과거 최고로 높았던 시점 대비 90%를 회복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1년 만에 20%포인트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종전에 70% 선에서 이제는 최고가의 90%를 회복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강남 3구, 특히 서초구 또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용산구 같은 데는 최고치의 99% 가장 높았을 때 시세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서울 평균으로는 90을 회복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지방은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서울로만 몰려들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값만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이 오르느냐? 이 대목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들이 집을 2채나 3채를 가지면 세금 폭탄, 엄청나게 다주택자를 많이 징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채만 갖자. 근데 한 채 살 바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 그러니까 결국 이 똘똘한 한 채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게 몰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 팔고 2채 있으면 세금 많이 무니까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현재 돈이 많이 풀렸다는 그런 요인, 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지만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지나친 선호 현상,
또 예. 서울 집중 이런 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8월 거래는 7월보다 주춤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이 8월 달은 전통적으로 더운 계절인데다가 워낙 열대야가 심했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9월 1일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7월 달까지는 보통 집을 하나 사는 데는 계약을 하고 이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최소한 시간이 걸리는데 8월 달에 집을 사기 시작하면 이미 9월 달권에 9월 달에 그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9월 1일부터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이 영향을 시장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이 또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추석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올랐어요. 작년보다 비쌀 거란 전망인데 어느 정도 오른 건지 그리고 당정이 또 관련해서 대책도 내놨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는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2%대로 들어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식품 물가, 먹거리 예. 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도라지, 고사리, 배.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추석 제수품과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추석 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잘 안 내려가요. 이거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17만 톤 이상의 성수품을 집중 방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이제 물가를 우리가 완전히 잡아갈 수 있느냐는 하나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한다고 하는데 한번 그 효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물가에 대한 정부 대응책까지 오늘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